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0월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파트 해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남국민입니다. 자, 5부와 6부는 문학이죠. 1부에서 제가 화작에 이제 수능을 앞둔 일종의 최종 점검으로 말이죠. 화작 문제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최종 점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여러분 파이널 체크포인트 강의 오픈했는데 듣고 있나요? 저는 이제 문학을 연계 잡는 문학 기출이라는 작년에 이어서 또 그 전해에도 어쨌든 몇 년째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 문학 전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정리하는데 잘 활용하면 좋겠고 제가 영혼을 갈아놓은 자료로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정리 잘 하고 수능 시험장에까지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자, 잘 봐야 돼 이렇게 시험장 안으로 밀어 넣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시험장에선 옆에 서서 이렇게 음성 지원 서비스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고 그 음성 지원 서비스 당일날 절대 놓치지 말도록 합시다. 문학 파트 시작할 건데요. 지금 오늘 요 5부에서는 지금 이제 주로 운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갈래복합인데 이제 그 산문이 하나 끼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운문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 파트가 또 있고요. 자, 현대 시가 조금 어려웠고요. 고전 소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한 갈래복합부터 덜 어려웠던 세트부터 먼저 시작할 건데요. 어쨌든 낯선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테니까 현대 소설 좀 익숙했을까요? 나머지는 낯선 작품들이 많았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작품을 내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 물론 수능에서는 어쨌든 EBS 연계교재 연계가 이루어질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 효과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만, 혹시 비연계인 작품,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장르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에 근거해서 잘 읽어낼 수 있는가를 잘 이제 마무리 삼아서 테스트 한번 해봤다 생각하고, 혹시 잘 못했다면,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많이 틀리고 지문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그런 5부와 6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먼저 갈래복합부터 시작합니다. (22에서 26번까지) 5문제를 달고 있는 갈래복합 세트입니다. 자, 가는요 연시조예요. 김득현의 산중잡곡이라고 해서 총 49수짜리 연시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3수, 5수, 10수, 14수 이렇게 나왔나요? 4개의 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읽고 감상해 보죠, 뭐. 그죠? 산중잡곡입니다. 산중잡곡. 그러면 이제 잡곡이라는 건 뭐 이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붙인 이름이지. 그냥 잡스러운 노래라는 건데 그냥 지은 노래예요 라는 정도의 의미일 테고, 중요한 건 산중에서 지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 딱 짐작하겠지만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 속에서의 그 유유자적하고 한가로운 강호가도를 그런 다룬 작품이겠구나 라고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갑니다. 솔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풍월 연하는 좌우로 오는 거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그랬거든요. 솔 아래 길을 냈어요. 소나무 아래에다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이 뭐 대단히 넓고 뭐 큰 그런 길이 아니겠죠. 오솔길 같은 거겠지.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그랬는데, 이 연못 위에다가 대를 그러니까 이 싸니는 싸으니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대를 이렇게 짓는단 말이야. 산중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풍월 연하, 그런데 풍월도 연하도 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풍월은 바람과 달이고요. 연하는 이제 안개와 노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들을 얘기하는 자연. 그러니까 풍월과 연하가 좌우로 온다는 것은 온통 주변이 다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겠지.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유유자적한 삶에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태도인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어려울 거 없고요. 그죠?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있게 짓고 산채갱 물어 삶아 조석의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 무슨
방랑 요리사 이런 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어디 가서 혼자 사는 할머니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그 집 주변에서 뭘 막 캐고 뭐 뜯고 해요. 그래갖고 근사한 밥상을 뚝딱 차려내는 그런 멋진 요리사 분이 있던데, 셰프 분이. 자, 갑자기 그게 떠오른 이유는 뭐냐면 집 뒤에 자차리 뜯고, 자차리가 뭔지 정확하지 않은데 보통 이제 산나물의 일종일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그래가지고 집 주변이, 사실 이 집 주변이 다 뭐예요? 산 속에 사는 거니까 여기 산나물이겠죠? 그 다음에 문 앞에 맑은 샘을 길어요. 맑은 샘물이 흐릅니다. 집 앞에. 그죠? 산 속이니까. 기장밥을 있게 짓고, 그 다음에 산채갱 무로 삶아 그랬는데요. 산나물 끓여서 끓인 국을 푹 삶아가지고 잘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노라. 얼마나 만족하고 있어. 사실 뭐 이게 뭐 되게 고급스러운 무슨 음식은 아닐 겁니다. 요즘 개념으로 따지면 이게 뭐 일종의 웰빙 음식 같은 겁니다만, 그냥 소박한 집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로 그야말로 건강식을 지어 먹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맛있단 말이지. 그것도 내 분인가 하노라. 이게 뭐 비싼 음식이라서 그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자, 늙어 해올 일 없어 산중에 돌아오니 송국 원학이 다 나를 반기나다 그랬네요. 늙어서 할 일이 없어. 은퇴한 거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산중에 돌아오니까 소나무도 국화도 원숭이도 학도 다 나를 반기는구나.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망우하리라. 이런 말 각주가 없다고 해서 모르진 않았겠지.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즐거워서 근심도 잊어버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혹시 이 한자를 뭐 선생님 저 한자 너무 약해요 몰랐어요. 그래도 분위기상 이게 무슨 말인지는 느낌은 맥락 안에서 판단해야지. 그죠?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즐거울 낙자 정도는 알았겠지. 즐거워서 그렇게 지내리라 이런 정도로만 해석했어도 되겠다. 그죠? 즐겁게 지내리라, 기쁘게 즐기리라, 이런 정도만 생각해도 좋겠다는 거야. 자, 14수 갑니다. 도원이 있다 하여도 이해 듣고 못 봤더니. 무릉도원 알죠? 그죠? 무릉도원이 있다고 하여도 예전에 듣고 직접 본 적은 없단 말이야. 근데 홍하 이 만동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그랬어요. 홍하 뭐라고? 붉은 노을처럼. 홍하가 만동해요. 온 골짜기에 이 마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붉은 노을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 진지 거기로다. 거기가 뭐야? 도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긴가 보다. 이게 뭐야? 여기가 무릉도원이면 그러면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여기가 무릉도원이면 거기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야? 내가 무릉인이지 뭐. 그죠? 자, 무슨 얘기예요? 이 공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무릉도원, 지상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됐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로 갑니다. 이번에는 권섭의 영산별곡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그 강원도 땅을 18세기 때 여행을 하면서 쓴 기행가사야. 삼척에서 영월까지인가 봐. 영월에서 삼척이죠. 영월에서 삼척으로 가면서 쓴 기행가사인데요. 맥락으로부터 뚝 떨어져 있는 한 대목만 제시해가지고 정확하게 앞뒤 흐름이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대충 짐작만 해봅시다 한번. 별 이실 외딴 마을 해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에 자리부와 더세고 가자꾸나. 그럼 봐요. 이 별이라는 게 따로 별 달을 이자니까 별이실 외딴 마을이라는 건 뭔가 그야말로 외딴 마을이라는 거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을 해는 어이 쉬 넘어가. 그러니까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외딴 마을이 있는 거야. 거기는 해도 금방 지지. 산속 마을은요. 봉당의 자리부와 밤을 새고 가자꾸나. 더새고라는 말이 거기에 있죠. 밤을 지내고 그랬으니까 밤을 지내고 가자꾸나. 자, 봉당의 자리부 와서 여기서 자고 가자꾸나 이런 거지. 하룻밤을 여기 묵게 됐습니다. 밤중만 살인밖에 긴 바람 일어나며 새끼곰 큰 호랑이 목 갈아 우는 소리 산골에 울려 있어 기염도 흘러날시야 그랬네요. 자, 뭐예요? 그렇게 외딴 마을에 일찍 해가 진 데에서, 그런데 집을 하나 어디 찾아 들어가가지고 봉당에 자리 보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가기로 했네. 근데 밤에 살인문 밖에 긴 바람이 일고 말이에요. 새끼 곰 소리, 호랑이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목 갈아 우는 소리가 막 들려. 어우, 얼마나 무섭겠어. 그쵸? 산골에 올려서 그게 이제 기염도 혼란하시라는 게 뭐라 했나? 기세가 어지럽구나. 그러니까 막 그 소리가 공포감을 자아내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막 쩌렁쩌렁 울리고 그런 모습을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칼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세워 암내에 빠진 옷을 쥐 짜서 손에 쥐고 긴 별로 돌아 달려가 벌풀에 쬐어 입고 진때의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무슨 얘기지? 보세요. 그렇게 새끼곰 큰 호랑이 목소리가 막 소리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차하면 어떻게 싸워보기라도 하려고 호신용으로 칼을 빼어 곁에 놓고선 밤을 막 새는 거야. 그랬다가 냇물에 빠져서 젖은 옷을 쥐어짜서 손에 쥐고 긴 별로 돌아 달려가, 그러니까 길로 돌아 달려 들어가서 벌불에 쬐어 입고, 그러니까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는다가 쬐어가지고 이렇게 입은 거죠, 그죠? 진때 숨은 백성이 이제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자, 진나라 때 숨어 들어간 백성. 이 얘기는 아마 저기 다글을 읽을 때 어디 있어? 그 C 부분이라고 묶여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얘기인데, 지금 이게 무릉도원을 매개로 해서 가나다를 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 24번에 딱 보기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무릉도원에 살던 백성들, 이게 바로 가에서 얘기했던 걸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단어가 뭐냐면 무릉인이야, 무릉인. 그죠? 그들이 이제와 있어 여기를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물론 호랑이 소리도 나고 막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가 참 아름다운 공간이긴 한 거지. 그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쪽에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도 그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무릉도원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할 거라고. 이런 표현들 관습적으로 많이 쓰였죠. 천변에 가려진, 천변이라는 건 이제 하늘가예요. 예, 가려진 뇌 대관령이었으니 대관령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기 하늘가에 있는 그 산 능선을 보면 이 마을에서 보이는 저 산의 능선이 어디로 이어진다는 거야? 대관령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위태코 높은 곡에 촉도난이 이렇던가. 촉도난 거기 각주에 있는데요. 촉나라로 가는 험난 길에 험한 길의 어려움 그랬어요.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이야. 촉도난입니다. 촉나라라는 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중국의 쓰촨성 촉나라, 거기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답니다. 그 길의 험함이 이렇던가. 저기 지금 그러니까 백두대간의 그 강원도의 산세도 험하기가 뭐 매우 심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일종의 영탄, 감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돋은 별을 적이면 만질로다. 웬만하면 어떻게 만져질 것 같도다. 별이 얼마나 많이 돋아 있고 막 가까이 느껴지고 그러면 손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밤의 풍경이네요.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 산악을 이랴이 흔드는 듯 그랬어요. 망망대양이라는 건 이건 그럼 동해바다겠네요. 더 너머에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 산악을 이랴이 흔드는 듯 밑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의 한결같이 차고 기우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있었던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했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곰 소리, 호랑이 소리 때문에 약간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산이 깊고 자연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진짜 어느 그 사람 사는 인가에 들어가가지고 묵고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진짜 깊은 산 속에 자연으로 둘러싸인 그런 자연 속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로 갑니다. 이수광의 침류대기 그랬는데, 이수광 여러분 지복유설 이런 거 쓴 사람 알죠? 그죠? 그 학자 문인 그 이수광의 침류대기라는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정업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데, 어떤 창덕궁 서쪽에 있는 그 동의 이름이겠지? 근데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었다. 여기가. 그렇죠?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럼 자기 출퇴근 그 경로에 이 정업원동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이다 보니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을 따라. 그런데 유희경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문인이에요. 한시를 잘 지었던 사람이고, 근데 사실은 천민 출신이래. 근데 이제 한시를 워낙 잘 써갖고 그 당시에 유명한
문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침류대라는 이 자기 집에 그런 그 대를 지어놓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막 시짓고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유희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이수광이 유희경을 따라, 친구였겠지, 유희경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이 꽃잎들이 뭘 생각나게 하는 거야? 제가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설명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옛날, 특히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문학적 관습의 그 전통 하에서 시냇물에 뭐가 꽃이 떠내려와. 그럼 거의 100% 뭘 떠올렸어? 무릉도원. 무릉도원이 왜 이렇게 냇물에 복숭아 꽃이 떠내려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 따라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이상향이 펼쳐져 있었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 도연명 도화원기 얘긴데, 지금 꽃잎들이 떠내려오면 이수광도 당연히 도화원기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나 보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왔다가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그 진나라 사람도 만나보겠군. 이게 누구로? 무릉인, 그쵸? 무릉도원에 살던 사람들, 그 글의 그 문학작품 안에서의 이야기고, 이것이 수많은, 지금 여기 가나다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이후에 문학, 그 동양의 문학에 영향을 끼친 그런 모티프입니다.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네. 야, 그럼 봐요. 유희경은요, 나가, 즉 유희경이 자기가 뭐라는 거야? 무릉도원에 사는 그런 사람인 거야. 자기가 무릉인이라는 거죠. 그죠? 내가 살고 있네. 나는 그곳에 누대를 지어 놓았는데, 이 누대가 바로 그 뭐예요? 이 작품 침류대 그거죠. 누대를 지어 놨는데 마침 복숭아 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이 공은 글쓴이 이수광을 얘기하는 거죠. 공이 만일 가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한 100발자국 남짓 올라가자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다.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다. 그 누대 섬돌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 물을 베고 있는 대라는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하고 자기가 짐작해 보는 거네요. 이 누대의 아래 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오직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의 좌우에 늘어서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심은 걸걸? 그죠? 무릉도원 분위기를 내려고. 그 나무의 떨어지는 꽃들이 붉은 비가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갔다. 제대로네요.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놓은 데 출렁출렁 춤을 췄다. 옛날 사람이 일컫는 무릉도원이라는 것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 이게 지금 앞에서도 이런 표현 나왔었지? 무릉도원, 그때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와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보다 무릉도원이 더 낫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관습적으로 많이 나와요. 당나라 사람 조영이 그의 시에서 무릉도원의 멋을 저작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 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정업원동이라는 곳이 이 조영의 시에 나오는 무릉도원의 멋을 찾을 수 있는 저작거리에 해당되겠지. 그죠? 자,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대 누구예요? 유희경. 유희경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유신 같은 사람 아니야?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 혹시 그 신선까지는 아니라도 신선하고 만나가지고 신선과 어울려 노느라고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았겠지. 내 이 물에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하여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면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풍경입니까? 속세에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런 표현은 사실은 자기가 신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얘기하는, 우화등선 뭐 이런 말 알죠?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자기가 이 지상의 속세를 벗어나서 천상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난 경치가 참으로 이런 것인가 했습니다. 아우 아름답다. 좀 더 구체적이어서 그런지 가나에서보다 더 생생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것 같고, 여기 이 침류대 같은 곳에 가서 탁 하루 좀 날 좋은 날 놀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2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자, 가가 거기 김득현의 산중잡곡이었죠. 생각해 봅시다.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이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대상이 뭔데? 바람과 달, 안개와 노을 이런 건데 이것들이 다 자연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되는, 어울리는 그런 대상인 자연을 가리키는 것이다. 딩동댕,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이 사이와 산중은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을, 당연한 얘기죠. 산중에서 지은 노래고요. 그 속에서 이 사이에서 내가 늙는 줄을 모르리라 했으니까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자, 늙는 줄을 모르리라 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가 늙는 줄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낭만과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장밥 있게 짓고 산책행 무로 삶아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낼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뭐 살의 진미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소박하게 자기 주변에,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음식인데 그게 그렇게 또 맛있는 거죠. 그죠? 자,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이의 고뇌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죠? 여기서 그럼 이 술이 괴로워서 마시는 술입니까? 자, 그런 술도 시에 등장하긴 하죠. 옛날 시에. 뭐 현대 시에도 등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그런 고뇌를 나타내는 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뭐에 기대서 판단해야 돼? 맥락에. 여기에 그런 맥락이 있나요? 지금 이 산중잡곡의 화자가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이에 고뇌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맥락이 여기 있나요? 전혀 없죠. 답을 5번으로 당연히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고요. 23번 갑니다. 이 문제는 틀린 학생들이 꽤 되는데요. 표현상 특징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거든요. 자,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있지요. 자문자답의 형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14수 맨 끝에 종장에 보면 이 몸이 또 어떠하뇨?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물은 거야. 이 몸이 또 어떠하뇨? 무릉인인가 하노라. 답한 거고요. 자문하고 자답했죠. 그래서 시적 의미를 부각했다. 자, 시적 의미를 부각한다 같은 거는 사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만 한 말이에요. 자문자답의 방식이 있으니까 딩동댕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근본적으로 기행가사인데 외딴 마을에서 암내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고개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 화자가 이 가사예요. 이거 그죠? 가사인데 이 가사에서 화자가 직접 이동하는 장면이 막 명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상의 전개가 공간의 이동에 따른 것. 그게 이런 거 알죠? 공간적 전개, 시상 전개는요. 공간적 전개는 심지어 시선의 이동에 의한 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번 맞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데 나에는 과장적 인식이라고 볼 만한 게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도원이 여기보다 낫다는 말 못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쵸? 또 뭐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산악을 이랴에 흔드는 듯, 뭐 이런 거 같은 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당연히 과장적 표현은 여기는 주관적인 인식, 여기 시에서 정서와 태도가 드러나는 시에서는 그런 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보유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낸다. 맞는 얘기죠? 왜? 가는 연시조, 나는 가사. 그러면 시조와 가사가 음보율 중에서 뭐 사음보율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장르잖아요. 맞죠? 자,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는데요. 음성 상징어는 뭐죠? 의성어, 의태어 같은 거예요. 그런 거는 다시 혹시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실제 수능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제 읽었던 걸 다시 한번 훑어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 제시하기가 순서대로 제시하느라고 지문을 먼저 읽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맨 처음에 보고 이 세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방식, 공간의 이동, 과장적 표현, 음보율 이런 거 있잖아요. 체크를 미리 딱 해놓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읽을 때 의성어 의태어가 만약에 읽을 때 나왔다? 그러면 표시를 하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자연히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꽤 걸리다 보니까 왜? 뭐 이를테면 뭐 음보율인 거는 뭐 바로 드러나니까 그렇다 치고 과장적 표현이 있던가 음성 상징어 있나? 다시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고 시간도 걸리고 정답률도 낮아지는 그런 아마 경험을 여러분이 했을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갑니다. 중국의 도하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 진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됐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나 같은 데서는 여행지에서 거기가 무릉도원 비슷하다 혹은 뭐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는 곳이니까 여행지는 아니고 이런 거겠고, 그렇죠? 자,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자, 나 같은 경우 그렇고 가 같은 경우 이렇다 했어요. 근데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 상상의 관념이 사실은 이상향인 무릉도원이죠. 그게 이제 상상의 관념이죠. 허구적인 공간이고요. 근데 그걸 현실화하려는 욕망, 즉 뭐라고? 어디 있어?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하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선지를 봅니다. A는 그런데요. A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제 14수 산중잡곡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그렇지. 아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 23번의 1번 선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무릉인인가 하노라. 그게 하필 또 23번 문제 1번 선지의 같은 대목이었으니까 어쨌든 맞고, B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나에서 중간쯤에 있는데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 B가요? 다시 봅니다. 진때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대원이 여기보다 낫다 말 못하려니 천변에 가려진 매 대관령이었으니 위태고 높은 곡에 촉돈하니 이렇던가. 여기에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 이게 뭔가 마치 이상향을 찾아 막 그걸 찾아 헤매고 있는 뭐 그런 모습 같은 걸로 드러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그 B는요, 여행지에서 보게 된 풍경, 거기가 무릉도원처럼 혹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라는 일상의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공간 안에서 상상의 관념인 무릉도원을 찾아내려는 그런 인식 같은 걸 보여준 대목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겠습니다. B와 C는 모두 도하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게 B와 C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작품 자체 모티프 자체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가나 다 전체에 이 도하원기에 관한 얘기, 무릉도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C와 D는 모두 도하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C와 D 전부 다 뭐예요? 그 개울, 거기가 바로 뭐야? 주변에. 자, 도하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 요때 요 자연물은 뭘 가리켜요? 복숭아나무, 복숭아꽃. 그러니까 딩동댕 맞는 얘기야.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에, 특정한 인물이라는 게 이제 유희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군. 딩동댕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B가 들어있는 나라는 작품이 기행가사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주진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24번 보기에 간접적으로 제시가 된 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여행지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정확히 파악할 근거가 어디 있나요?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추론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의 이제 첫 부분 보세요. 자, 별이실 외딴 마을 해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의 자리부와 더세고 가자꾸나 이러면요, 봉당의 자리, 거기가 이제 여행하는 와중에 어딘가를 가는 길에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기행 가사들이 취하는 어떤 여정과 거기에서 보고 견문 또 뭐 감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지도 이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25번 가죠. 나의 화자의 심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나의 화자. 자,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칼을 옆에다가 꺼내놓고선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지. 그죠? 맞네. 걸어가는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군. 자, 평탄하진 않잖아요. 그 험난한 산세가 뭐라 그랬나? 뭐 촉도난이 이렇던가 이런 말을 했고, 저기 뭐야 어디로? 대관령으로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면 아니요. 봉당의 자리부와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는 거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군. 아니요, 바다에 관한 언급 나오죠. 뭐 망망대양이 거기에 뭐 있다 그랬고, 그죠?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산악을 이랴 흔드는 듯 그랬으니까. 자, 1번을 답으로. 이건 사실 내용 확인하는 문제에 해당되겠지? 은근히 어려워요, 이런 게. 지금 선지들이 비교적 일부러 뚜렷하게 틀어놓아가지고 답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의 유형으로 만약에 수능에서 출제했을 때 독해가 정확하게 안 됐을 때에는 정답률이 확 떨어지는 대표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6번 가보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요. 기억은요, 집 뒤에 자차리 뜯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자신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 맞죠? 그죠? 밥 준비하는 건데요. 그 다음 니은, 긴 별로 돌아 들어가 벌풀에 쬐어 입고 그런데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 당연히 맞죠? 그 지금 뭐라 했어 아까? 그 앞부분에 앞내에 빠진 옷을 쥐짜서 손에 쥐고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디귿인데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물을 베고 있다는 뜻으로 침누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누대가 놓인 형세를 토대로 누대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짐작하는 것.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 맞죠, 그죠? 자, 누대가 놓인 형세가 이 누대 침류대라는 게 물을 베고 누워 있는 대라고 해서 침류대라고 지은 것인가? 이런 그 짐작을 한 거니까. 리을 갑니다.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은밀하게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땡. 야, 너 이렇게 좋은 데 사는구나. 멋지다 너. 야, 너 진짜 거의 준 신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이게 뭐 그런 타박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 미음 갑니다. 그래서 바람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다.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게 된 흥취를 표현했다. 딩동댕.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사실 오늘 다루게 될 이 5부에서 다루게 될 두 세트 가운데 갈래복합이 원래는 상대적으로 더 까다롭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렇게 낯선 작품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겁을 먹고 독해 자체를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이 작품들 가나다가 묶여있을 때 무릉도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세 작품 묶었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흥취, 정서 이런 것들이 만족감 이런 것들이 워낙에 쉽고 익숙한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봐왔던.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답지들이 좀 도드라지는 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어려웠던 건 이어지는 현대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대시로 가죠. 이용학의 시가 가에 있고요. 유치원의 시가 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본 사람들 이 시들을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다만 자, 가시를 쓴 이용학 우리가 뭐 올해 여러분들 왜 오랑캐꽃도 공부했을 테고 또 수능 완성에 그리움 같은 시도 있죠,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막 노래하는 수능 완성에 수록된 그 이용학의 그리움을 읽어서 이해하고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이 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일 거야. 이용학 하면 함경도 출신의 함경도 정서, 북방 유이민 정서를 대표적으로 담고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살 곳을 빼앗기고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했던 그 우리 그 백성들의 그 신산스러운 삶을 대표하는 그런 시인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의 시 가운데 하나씩의 별이라는 작품 생각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중간에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만
1949년도에 발표된 작품인데, 즉 이제 그 연도까지는 알 수 없었을지 몰라도 해방 후에 지어진 작품이구나라는 짐작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하나씩의 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별도 아니고 하나씩의 별. 이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산에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마음이 울적하고 애잔하고 그렇습니다. 희망이 담겨있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지난 이 시에 담겨있는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 슬프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자, 작중 상황은 뭐죠? 해방 후야.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서 여기저기에 특히 이제 북쪽 지방으로 가가지고 나라 밖으로 가가지고 중국이며 러시아며 이런 데 땅에 가가지고 고생하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어서 나라에 기쁜 일이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고, 그래서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도 나눠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됐죠?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에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문제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것 검은 문들 뭐 또 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무슨 뭐 어디 있어? 눈보라도 뭐 그럴 수 있겠고요. 또 푸르른 바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색채 이미지, 색채어 같은 것들이 활용되어 있네요. 이건 부분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읽으면서 감상 일단 해보면 화물열차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자, 화물열차 그럼 이제 그 그리움이라는 이용학 시 공부할 때 왜 백무선 그 열차 나오던 기억나시죠? 열차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시적인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 근데 여긴 이 화물열차의 지붕 우라는 게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이기도 한 거죠.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우리라는 건 이제 같이 이 화물열차 지붕 위에 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이죠. 한결같이 쳐다보는, 보세요, 하나씩의 별. 이게 이 작품의 제목 아닙니까? 작품의 제목은요, 지금 사실 이 가를 읽을 때는 작품의 제목 하나씩의 별, 어려운 말 아니고요. 이용학이라는 시는 여러분이 올해 연계교재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시 공부할 때도 해서 알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 시인의 이름, 그의 작품색의 특징, 그 다음에 작품의 제목,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다 같이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다 뭐하고 있어? 하나씩의 별을 보고 있어. 근데 봐, 이게 하나의 별이 아니라 하나씩의 별입니다. 그치?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별이야. 별은 물론 우수에 젖을 때 그 슬픔을 머금은 별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눈물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때의 별은 또 아름다운 낭만과 동경과 또 나아가서 뭐 또 그리움과 희망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하나씩의 별이야. 즉 봐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뭐 그럴 수도 있고 너의 별, 나의 별일 수도 있고, 드러넣어서 다 별들을 쳐다보는 거죠. 저마다 각각 옆에 누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의 별을 보고 있어. 가슴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렘,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각자의 마음 속에 다 품고 있는 거죠. 그죠?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어디 만주, 간도 이런 데서, 또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중국의 뭐 북부 지역이라고 했나요?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 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네,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하고 뭐 하는가 하면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 막 나누어서 요기하면서, 나는 어떤가 하면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봐, 나하고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공통점이 있죠. 뭐? 지금 타양 생활을 어디를 마치고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열차 위에 실려 몸을 싣고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그동안 살아왔을 거라는 건 짐작이 되는 바입니다. 공통점으로. 근데 차이가 있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남도 사람들과 달리 나는 어떤가 하면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 이유는 뭐야? 서울이 그리워서. 고향은 이제 함경도인데, 함경도라는 거 여기 나오잖아, 그죠? 이 함경도 사내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 자,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하고 자기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죠. 그러면 나하고 이 사람들, 옆에 있는 같이 타 있는 사람들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이민열차에 몸 싣고 서러움 속에서 떠났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헐벗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은 똑같아. 다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렇지 않고 서울이 그리워서 서울로 가고 있는 거, 고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됐죠?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봐, 푸르는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이게 언젠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각각 뭐 어차피 옛날에도 일행은 아니었으니까, 옛날의 일행은 아니고 지금 임시로 지금 같이 같은 열차에 타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원래는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 근데 이 사람들 각자가 여러 가지 수많은 각자의 사연을 띠고 고향을 떠날 때, 이민 열차를 탈 때 저마다 다들 서럽게 바깥을 이렇게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올 때에도 그런,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 갈 때도 헐벗은 채 갔었고 돌아올 때도 뭔가 가서, 그래서 뭐 큰 돈을 국외에서 벌어가지고 한미천 잡고 돌아오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죠? 거의 죽지 못해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그 봐, 이런 서러움은 사실은 돌아가면서도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일 거야.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풍경도 얼마나 애잔한 풍경입니까? 그런데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네. 자기 나라에 기쁜 일 많다는 게 뭐야? 광복이 된 거지. 그러면 사실은 기쁜 일이 생겨서 광복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비록 고향 아니라 서울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거니까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 않아도 될 상황이긴 해. 근데 여기를 울지 않느냐, 울지를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봐요. 왜 그랬는가. 사실은 이 상황 자체는 울고 싶은 상황이야. 울어야 될 상황이고 얼마나 슬프고 서러운 광경입니까. 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라고. 그 삶의 내력과 내막과 무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슬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쁜 일 때문에 또 울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막 이제 슬라브의 늙은 병정의 자기의 유이민으로 살면서 지내던 때의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있었겠죠. 혹은 뭐 슬라브의 늙은 병정이 실제로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진 않아, 이 맥락은요. 근데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이 부분은 1년에서 나왔던 부분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수미상관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가 딱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씩의 별이라는 것은 돌아오고 있는 시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가슴속에 품게 되는 신락 같은 희망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 됐나요? 자, 가를 읽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로 갑니다. 유치원의 귀고라는 작품인데요. 귀고는요, 자, 봐, 이 제목이요.
귀고라는 건요, 이 고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익숙하게 많이 쓰는 말로는 귀향이죠. 귀향. 고향에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한번 읽어봅시다.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을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장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찬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국. 행이 불언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헌 책력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고향에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뭘 타고 가고 있는가 하면 똑딱선을 타고 가요. 똑딱선이 뭔지 아세요? 통통배. 옛날 노래인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똑딱선 기적 소리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똑딱선, 통통배 타고 검정 사포를 쓰고 있어요. 사포라는 건 옛날 그 조선시대 모자 전립을 얘기하는 건데 아마 이때 당시 유치원이 썼던 건 전립은 아닐 테고 그냥 허름한 모자 같은 걸 텐데 중절모 같은 거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어쨌든 모자를 쓰고 차림새입니다. 그죠? 똑딱선을 내리면 고향의 부두에 도착했죠.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대. 그러면 이건 뭐야? 사람이 막 북적북적 하는 거지. 선창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창가를 통해서 고향에 가야 되는 그런 곳은 섬 같은 그런 곳이겠지. 그럼 그런 곳은 당연히 선창가가 외지와의 통로 역할을 해주니까 사람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죠.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깃발, 이제 이건 표기가 지금하고 다릅니다만 깃발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깃발. 유치환, 이 시를 쓴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 알죠? 유명한 대표작 가운데 하나. 깃발을 되게 좋아했나 봐, 이 사람은.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그랬고요. 근데 깃발처럼 다정하다는 거는 사실은 되게 창의적인 직유법 아닙니까? 깃발이 다정하다라고 느끼지는 별로 않을 텐데. 근데 깃발이 다정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 이럴지도 모르겠어. 깃발은 흔들리고 이렇게 펄럭이고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 시적 상황을 생각하면 막 반갑다고 손 흔들어주고 오랜만이라고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봐봐. 이게 자기가 어렸을 때 자라던 공간이니까 익숙한 곳일 거야. 그래서 돌다리, 집들 이런 것들은 심지어 내가 크던 곳이고 그러니까 익숙한 곳이지. 근데 거기에 신장로가 있어. 낯설어요. 그곳은. 낯선 신장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여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자, 이제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고향 선창가에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여정 같은 게 드러나 있는 거야. 맞죠? 즉 공간적 이동에 따라 시가 이렇게 시상이 전개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선창가에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길에 양지바른 뒷산 또 하늘도 보이고요. 돌다리, 집들 다 눈에 익은 것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새로 만들어진 길, 신장로, 낯선 곳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소리 높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던 그때의 그 저녁놀, 같은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 사라진 채 남아있고라는 말 되게 역설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아마 어쨌든 사라진 채 남아있고라는 말은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있고는 변한 듯 변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 이야기하는 분위기, 맥락하고 다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버전에서는 제가 지금 원래 원문 정본을 찾아가지고 확인까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왔습니다만 제 기억에 제가 이 작품으로 무슨 여기 뭐 이러저런 교재 문제 내고 할 때 봤던 때에는 표기가 여기가 내가 트던으로 되어 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맥락상으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거든요. 내가 크던 게. 내가 트던으로 원래 되어 있던 그 버전에선 그래서 해석할 때 뭐 이제 각주 같은 걸 달 때 보통 달려있곤 하던 설명에는 익숙하던, 잘 알던 뭐 이렇게 그런 걸로 의미를 풀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국 그랬어요. 유씨잖아.
약국을 해. 한약국 같은 거 아시죠? 옛날에 아버지가 한약사, 한약방 같은 약방을 했단 말이야. 우리 집은 유약국. 행이불언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제 집에 도착했어.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뵙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행이불언 하시는 분이야. 행동하지만 말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과묵하면서 이제 어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과묵하면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인 거지. 그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왜 아버지들 중에 뭐 다정다감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상 마음은 따뜻한데 살갑게 이렇게 자식한테 말 안 건네는 그런, 엄하게 꾸짖기만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깊은 정이 막 있는 그런 아버지인 거죠. 그죠? 실천하시고 몸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식들한테 보여주던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야. 행이불언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그러면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버지가 늙으신 거죠. 그리고 봐요.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아름다운 훌륭한 구절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멋진 비유가 있죠.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헌책력, 책력이라는 건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책력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인가 하면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입니다. 이때 애정은 무슨 애정일까? 자식들에 대한 애정에 자기 온 삶을 다 바쳐서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이야. 그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을 뭐라고 비유했는가 하면 헌책력처럼 늙으셨다고 했어요. 멋진 표현이죠. 낡은 달력처럼 어머니가 늙으셨다. 근데 봐요. 또 멋진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런 어머님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 새로 나온 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책을 이렇게 시인이고 또 교사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고 시 쓰는 사람이니까 책을 끼고 갔겠죠. 끼고 온 신간을 뭐? 그림책인 양 보았소 이랬어. 멋지잖아요. 왜? 그 신간이 그 안에 그림이 많았나 봐요. 이게 아니야. 어머님 옆에 와서 읽으면서 온 책을 읽고 앉아있는데 그게 마치 뭐처럼 느껴진 거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쵸? 갑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느끼는 포근함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죠? 그럼 이 시는 사실은 선창가에 내려서부터 집까지 오는 여정에 이어서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 뵙고 느낀 감회 같은 걸 시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을 한번 보죠. 세 문제가 달려있는데 31번 문제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요. 봅시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 그러면 그 명사에 해당하는 시적 대상에 확 쏠리면서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와 나, 가는요 하나씩의 별, 이러고 별이라는 명사로 시상이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인 별에 주목하게 되고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슴속에 서럽게 지난날 살아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뭐 자기는 지금 화자는 고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살던 곳으로 돌아와 오면서 느끼는 가슴속에 품어보는 신라 같은 희망, 기대, 또 고향에 가면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자 그런 걸로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있네요. 맞네. 자, 대화체와 독백체를 죄송합니다. 설명하다 말았는데 가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그림책인 양 보았소 했는데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상을 구체하고 있다. 그런 시 많지 않고요. 이건 가도 나도 독백체라고 봐야지 대화체라고 부를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가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세 행이 1년 끝에 있는 세 행과 같단 말이야. 그러면 가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자, 아까
거기에 검은 문들 가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푸르른 바다 어쩌고저쩌고 나왔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나에도 보니까 검정사포를 쓰고 그랬고 푸른 송백을 끼고 어쩌고저쩌고 맞지? 그런 부분 보니까 색채 이미지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딱 맞는 얘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런 말은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면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 구조적인 안정감이 느껴지느냐 아니냐 자기에게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시적 상황을 구체화할 때 이거 하나만 하는 말이에요. 뭘 하든지 그것은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는 데 동원되게 마련이죠 보통. 요건 얘기가 좀 다르잖아. 명사로 시상을 물론 이제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일상적으로 흔히 이 유형의 선지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좀 봐둬야 되죠. 자, 어조가 변화하면 시상이 전환되겠죠. 근데 이 어조는 말투 그리고 그것은 시에서 화자의 태도 같은 것인데 가나에서 시상이 어조 말투가 바뀌면서 시상이 전환돼. 그런 부분을 가나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맞죠? 일관되어 있죠. 가든 나든 말이죠. 따라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다. 그럼 봐요. 이런 사실 31번 문제 수능에서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반드시 이제 물론 여기에 선지에서 조금 내용적인 요소들을 결부를 하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의 유형을 만났을 때 공통점을 물은 거니까 어느 하나가 확실히 아니기만 하면 바로 틀어버려야 돼요. 제외해버려야 됩니다. 아시죠? 자, 32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요. 자,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 사연을 앓고 돌아오는 유랑민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됐죠?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했고요. 그때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는 게 하나씩의 별인 거고요. 맞죠? 한편 나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자, 귀향하는 과정 그 여정도 살짝 내려서부터 뚝딱선 내려가지고서부터 집까지는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의 추억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랍니다. 이용학의 시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고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딩동댕.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간다. 그랬죠? 남도 사람들 고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자기는 서울이 그리워서 서울로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서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판단까지 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라는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죠? 작품 안에 있나요? 혹은 보기에 있나요? 없죠. 답이 2번입니다.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시를 읽으면서 다른 함께 여기 누워가지고 저마다의 별을 보고 있는 사람들과 이 화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할 때 다를 바는 없고 차이점은 오직 나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 그런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면과에서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유랑민들과 차이가 있는 거지. 고단한 삶을 살았고 헐벗은 채 돌아오고 이런 건 다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그죠? 답이 2번입니다.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했죠. 그게 이제 앞에 선지에서 이 31번 문제 3번 선지와도 관련 있는 얘기인데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저마다 희망을 품는다는 게 하나씩의 별로 상징적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자,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을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 자기 어렸을 때 추억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집까지 가는 여정 이렇게 살짝 드러나 있다 그랬죠.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 이게 이제 유년기의 추억과 걸부되어 있는 것들 아니에요? 자, 나에서 애정에 날개신 어머니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끼고 온 신간을 헌책력처럼 낡으신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그림책인 양 보고 있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멋진 표현이죠. 자, 33번 문제 갑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A 어디에 있는가 하면 1, 2, 3년 그죠? 가에서 3년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대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라는 부분이고요. B는 어딘가 하면 나에서 첫 번째 부분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 써내면 우리 고향 선창가는 길보다 사람이 많았소. 양지 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낯설은 신장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거리거리 A에서 거리거리와 B의 신장로 거리인데 그죠? 그 엮은 건데 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자 생각해봐. 일단 이 신장로는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달라진 고향의 풍경을 언급하는 것이긴 하죠.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은 아니니까 이건 낯설은 신장로라고 거기 시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향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까지 얘기하기는 무리야.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 과해. 특히 이건요. 말도 안 돼. 왜? A의 거리거리는요. 어때요? 자, A의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그때 거리거리는 뭐야? 이 거리거리는 이민열차 타고 갈 때 보던 그 거리거리고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모습으로 돌아오면서 또 그 거리거리들을 보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건 지금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2번 A의 이민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이게 서럽게 고향 떠날 때 탔던 차인데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슨 똑딱서니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맞죠. 그죠? 고향 올 때 탔던 그냥 교통수단이고 뭐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딱 적절한 진술 만약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진술하진 않겠지. 그죠?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 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낸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단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볼게. A의 흐린 창. 그 흐린 창이 어디 나와? 그게 지금 이민열차의 흐린 창인데 이 시 전체의 분위기가 물론 아무리 저마다 하나씩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슴속에 약간의 희망을 품는 분위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사실 막 쾌활하고 막 흥이 넘치고 이런 건 아니야. 응?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서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지. 근데 뭐 환희에 가득 차 있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좋아서 기분 좋고 뭐 서로 뭐 음식 나누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했겠지. 그리고 들어놓아서 별 바라보면서 희망 품고 이럴 수도 있겠지. 근데 특히나 A 부분에서의 그때 그 흐린 창, 이민열차, 고향을 버리고 떠날 때 보던 그때 창문 그런 거는 이건 분위기가 대비되는 이미지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그 대목에서의 분위기는 이 흐린 창이 말해주는 서러운 분위기가 중요한 분위기인데 거기서는 그다음 B의 양지 바른 뒷산은 이게 지금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보게 되는 그 눈에 익은 그런 풍경인데 그게 무슨 시적 분위기하고 대비되겠습니까? 또 하나 근본적으로 잘 보세요. 어떤 뭔가 시어 식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말이죠.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라는 말 약간 이상해요. 어떤 것이든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 어떤 이미지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시의 뭐 어떤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어떤 정서라든지 그죠? 그래서 뭔가 뭐 희망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뭐 슬픔이 들어있어. 그럼 전체를 만약에 이게 희망적인 시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이건 부분적으로는 그거하고 대비된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겠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제시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이 선지 자체는 성립되기 힘든 선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미지든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게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적어도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대비되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판단의 여지가 이제 또 개입될 거라는 얘기이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A의 골짝골짝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답이네요. 그죠? 이때 골짝골짝 이민 열차 타고 떠나는 이의 슬픔, 크린 창 밖으로 바라보던 거리거리와 함께 보던 곳이니까. 자, 근데 B의 하늘은 돌아왔잖아. 그래가지고 깃발처럼 막 반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깃발처럼 다정하다 그랬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자, A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자가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B의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이 B의 사람은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어 할 때 북적북적이는 고향 선창가에 그 고향 사람들 혹은 고향에 다녀가는 뭐 어떤 사람들 뭐 그 동네에 놀러 온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이게 무슨 연민의 대상이 되겠어? 말도 안 되죠. 오케이? 따라서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2세트 이번 시간에는 공부했는데 갈래복합 상대적으로 낯선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대시보다 덜 틀렸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 그 작품의 분위기, 주제, 정서, 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한, 쉬운 독해를 가능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낯선 작품이고 고향에 돌아오는 마음 같은 것들이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문제에서 조금 섬세한 독해를 요구하는 선지들을 배치하게 되면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올해 아마 분명히 지금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텐데 올해 수능에서도 한 편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공부한 현대시, 한 편이 가나 나에 가에 나오겠죠.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나에는 다른 작품, 낯선 작품이 여길 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가나처럼 여러분 처음 보는 시를 읽었을 때 내가 내 눈으로 제대로 감상해낼 수 있었는가? 그게 현대시에서 연계되지 않은, 그런데 세트를 구성할 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어내고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데 동원되는 그런 그 능력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 수능 전날까지 만약에 이제 신규 문제들 막 풀어보는 연계교재 공부가 최우선입니다만 그거 하고 마무리도 잘한 사람은 막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을 막 모의고사 같은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때 자기가 낯선 시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 길러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6부에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서사문학 두 편으로 6부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안녕.